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캠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성환 연구원님 어떤 종목이 제일 맛있으셨어요? 저는 세 개 다 좋았고요. 역시 주방장이 역시 훌륭하시다. 저는 세 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전화. 최근에 일본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슈퍼 엔저 현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요. 또 이거 드시러 가신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오마카세, 우리말로는 맛김 차림? 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일본 주식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오마카세 육선을 준비했는데요. 최고의 셰프님들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부의 최원석 그리고 김성환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연구원님이 얼마 전에 일본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다녀오셨어요? 엔화가 싸서 엔화가 진짜 싸요.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일본 하면은 비싸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3,000원 음료수가 이제 뭐 2,000원이면 팔고 정말로 이제 물가가 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가신 것 같습니다. 일본 주식 오마카세 사실 리포트 제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셰프님 두 분이서 또 최고의 맞춤 차림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마카세 육선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하나하나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일본 경제에 대해서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일본 주식 사고 싶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통상 엔저 하면은 일본 주식시장이 이제 엔저면 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면 주식도 오르겠네? 그럼 좀 있으면은 엔화도 강세로 가주면서 이중으로 먹을 수 있겠네. 이 두 가지 생각을 아무래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 경제가 좋아지려는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 기업들이 좀 잘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간 점도 있잖아요. 이 엔화 약세가 만약에 끝나고 엔화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네. 주식은 빠지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시는 거는 일본이 좋아서다기보다는 사실 엔원 환율이 많이 빠지다 그렇죠. 보니까 관심이 도진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컨셉으로 일본 주식 시장에 접근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엔화가 절상이 되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맛배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실제로 일본 주식시장에 가는 진정한 이유는 좀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사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진국에서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높다 보니까 뭔가 싼 상품을 사고 싶다, 저렴한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런 이제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일본 상품이 굉장히 싼 거죠. 엔화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도 심플하게 지금 지갑에 현금이 별로 없는데 옷을 사야 된다 그러면 뭐 이제 비싼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니클로 들어가고 이제 가성비 제품 사는 것처럼 선진국 소비자들도 이제 그런 식의 쇼핑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커진다라는 건데요. 비단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뭐 유니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사히 같은 뭐 음식료도 있을 거고 그쵸? 자동차, 토요타나 자동차 이런 것들도 같이 있을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본 상품 자체가 선진국의 물가가 올라 있는데 엔화가 싸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보통 주도 업종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연구원님도 그렇고 매일 미국 시장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도주가 형성되는 것들을 결국 저희하고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형성된 주도 테마 첫 번째는 뭐 반도체랑 빅테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불고 있는 인프라 투자,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일본 기업들이 잘합니다. 그게 진정한 이제 저희가 일본 주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제 IT나 캐펙스와 관련된 업종들의 비중은 대략 40%를 차지하는 최대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컬러 속에서는 저희가 미국 주시장을 사실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컬러에서 일본도 소외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비단 엔화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쭉 보니까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들리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최근에 이제 사실 일본이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를 겪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빚어내는 구도 속에서 일본이 반사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부지리 같은 거. 약간의 이제 어부지리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 바깥에서 외부적인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일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반도체 산업에서 소부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만과 중국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대만에 있는 설비가 일본으로 넘겨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뭐 그 가능성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매력을 생각하신 분들은 추후에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가까운 동맹이기도 하고 실제로 대만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뭔가 약간 이런 구조 변화에서 일본이 이득을 얻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일본이 수혜를 좀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환경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실제로 종목 투자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추천을 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느끼기엔 엔화에 대한 배팅이 좀 더 강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배팅보다는 엔화에 대한 배팅이 강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엔화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선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기업이익이 많이 좋아지고 이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뽑고 그게 내수로 전이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은 대형 수출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구성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엔화 강세라던가 혹은 내수주라던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하반기가 낫지 않을까 요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 수출주 위주로 그리고 내년에 이제 2024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내수주, 부동산 쪽을 좀 선호하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오마카세의 비유를 해보자면 전체적인 재료, 신선한 재료를 지금 준비를 해주셨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맞춤으로다가 최연석 연구원님께서 이제 스시를 올려주실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늘 오셨을지 하나하나 공개해 볼까요? 오늘 크게 종목을 일본 관련 종목을 3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거기서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어드밴테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후공정에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데요. 근데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2021년 기준으로는 한 48% 정도 했다가 지금은 거의 5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난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장비의 절반을 이 회사가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드밴테스트, 일본의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였어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더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가장 이 회사가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전방 산업에서 반도체 투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이건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올해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작년 올해를 굉장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수요가 올라올 거다 해서 내년에 반도체 투자가 올해보다 거의 한 30% 이상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장비 수요도 내년에 굉장히 좋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저희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연구원님 시계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저 TV에도 다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AI가 이제 시장이 개화하면서 이게 점점 더 반도체가 고사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 처리가 많아질수록 반도체도 이제 점점 더 만들어지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데 고사양 반도체는 테스트 장비를 쓸 수 있는 곳이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그걸 제일 잘하고 레코드가 많이 쌓여 있는 상위 업체들한테 점유율이 집중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작년에서 올해로 내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지금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업체면서도 네. 내년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때리면 때릴수록 치고받을수록 점점 더 무럭무럭 성장하는 기업인데요. 네. 바로 환학이라는 기업입니다. 환학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기계, 산업용 로봇이 그거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공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저희 뉴스에서 현대차 공장 보면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로봇 파일들이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산업용 로봇인데요. 이쪽에서 글로벌 점유율 1등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환학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기업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근간은 그게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이라고 해서 네. 자기들 나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뭐 제조 기업이나 공장들을 다 중국에 예전에 일감을 몰아줬잖아요. 인건비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이건 리스크다. 다 각자 도생으로 가야겠다라는 게 지금 글로벌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최근에 하는 정책들을 보면 오히려 미국에다가 공장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투자를 다 유치하고 있어요. 제조업을 키우겠다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이렇게 제조 공장들을 유치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인력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다 기계화 산업화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반대편에 있는 중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전만큼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싸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구조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둘 다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환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아세안은 아세안대로 네. 다 자기만의 공급망을 갖추면서 그 자동화 수요를 다 이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에서 영향을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파나소닉은 네.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소니랑 파나소닉 두 개가 있죠.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워크맨이라고 하죠. 여기다 꽂고 카세트 테이프 넣고 이걸로 시작을 해갖고 전 세계에 이제 가전기기를 주물렀던 기업들이 바로 이 일본의 두 가전업체입니다. 사실 아직도 이 파나소닉은 가전이나 IT 쪽에서 오는 매출 비중이 여전히 한 50% 이상이에요. 그래갖고 아직은 가전기업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회사가 최근에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1위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CATL, 2위가 BYD, 3위가 이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4위가 이 바로 파나소닉입니다. 딱 미국으로만 딱 갔다가 보게 되면 미국에서 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이 파나소닉은 다른 데다 공장 지을 생각이 없어요. 아예 친미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다만 앞으로 증설 계획이 굉장히 크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배터리 캐파가 한 3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5년 동안 거의 두세 배 계속해서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보조금도 굉장히 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 매출이사 영업이익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미국에 있는 공장들에서 IRA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기존에는 가전업체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를 높게 시장에서 보지 않았어요. 성장이 끝난 기업이니까. 근데 배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배터리 업체로 보게 되면 이 회사를 이제 더 이상 가전업체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배터리 업체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되게 큰 성장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6개 이제 오마카세 중에서 3개를 소개를 해드린 거고 나머지 살짝 언급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오마카세 육선에 그 언급된 다른 종목들은 일단 도요타, 그 다음에 패스트 리테일링, 그 다음에 닌텐도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사실 이 세 종목들은 소비재성이에요.
그래서 엔저 상황에서 되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시기를 봤을 때 이 6개 정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끌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지고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내수까지 좋아지려면 그거는 또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이제 내수주나 민감주를 저희가 재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요새 관심이 많으셨던 만큼 신한투자증권에서 정말 공들여서 이 리포트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알파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오마카세 6선까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부의 최원석 그리고 김성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